자,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배워봤던 거는 국내 이커머스 트렌드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글로벌 이커머스 트렌드에 대해서 배울 건데, 당연히 이것도 역사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종점까지 해서 현재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과거는 어떻게 진행됐고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에 우리 국내 지난번에 이커머스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됐다 그랬죠? 맞아요. 우체국에서 전화를 통해서 카탈로그를 통해서 판매하는 이커머스가 처음으로 트렌드가 됐다고 했죠. 1994년도에 등장한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AMZN. 네,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먼저 온라인 서점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요거랑 동시에 매칭되는 게 뭐예요? 대한민국에서는 1998년도에 생성된 그 예스24, 24시간 편의점을 온라인에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죠.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글쎄요, 저 정확하게 제가 창업주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항상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것보다 한 3년에서 4년 정도 미국 그리고 전 글로벌이 앞서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온라인 서점을 오픈하게 된 거가 아마존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아마존이 어쨌든 예스24보다 한 4년 정도 앞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나오게 되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아까 예스24랑 또 뭐 나왔었죠? 그쵸, 옥션 나왔었죠. 근데 여기서는 경매, 옥션은 경매하는 데였죠. 그러면 글로벌에서도 1995년 경매하는 사이트가 나와야겠죠. 어딜까요? 이베이가 딱 여기 나오게 되면서 일반적으로 1995년도에 이베이라는 게 나와서 C2C의 개념을 정립합니다. 자, 일단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은 B2C, 회사가 커스터머한테 판매하는 형태였다면 이베이에서는 내가 박찬호의 야구볼을 가지고 있어. 사인볼.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팔까? 하면 보통은 이베이에다 올려서 커스터머 대 커스터머로 C2C의 형태를 가지는 게 이베이였어요. 이베이는 그래서 중고거래 물품을 하는 플랫폼으로 특화돼서 나왔고 뭔가 희귀한 아이템, 레어 아이템을 판매할 때 가장 돈을 잘 받으시는 사이트가 어디? 이베이였다. 지금도 그게 이베이이기도 합니다. 경매 사이트로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니까요. 그래서 이베이에서 1995년도에 나왔고 그럼 대한민국에서 옥션 경매 사이트가 나온 게 언제죠? 1998년도에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옥션에 대해서 나왔다고 봤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베이가 한 3년 정도 앞서죠. 중고 경매 사이트에서. 자, 그런데 일단 해외에서는 우리가 배송을 좀 같이 보긴 해야 되는데 해외 배송이 생각보다 발전이 너무나도 느립니다. 그래서 물론 뭐 페덱스, USPS, DHL 많은 회사들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해외 물류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정립이 되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이커머스들을 배울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거 요즘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사람이 창업한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가 1998년도에 페이팔이라는 게 나옵니다. 글로벌 이커머스를 봐주실 때 결제 시스템을 꼭 봐주셔야 되는데 페이팔을 통해서 이런 게 이제 결제가 더 쉬워진다. 예전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가가지고 또는 시티뱅크 가가지고 이런 거 막 체크도 쓰고 막 이러면서 막 결제를 했었는데 이제는 핀테크 기술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런 결제들이 훨씬 쉬워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엔 특히나 비자나 마스터카드들도 분명 존재는 했지만 이런 것들이 좀 결제는 어려웠어요. 근데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준 게 바로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나와서 해준 거고 이때 앨런 머스크가 창업했죠. 그죠? 그러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게 1999년도에 나온 회사가 있습니다. 1999년도. 아, 그렇죠. 알리바바. 이제 나옵니다. 알리바바. 네, 알리바바가 이제 바바가 나오면서 요때 중국에서 공장 붐이 일긴 했어요. 공장 붐이 일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중국 물건들을 수출할까 하다가 마윈이라는 창업자가 알리바바닷컴을 시작하게 되고 알리바바닷컴에서 B2B 시스템, 아까는 C2C였죠? B2C였죠? 이제는 B2B 플랫폼이 1999년에 중국에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닷컴이 이제 대량 거래 그리고 이제 바이어와 이제 공장 간의 서플라이어 간의 이제 거래를 하는 형태들을 일반적으로 보여주게 되죠. 자, 그런데 요 전까지 우리 대한민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 형태들이 일어났나요? 요때까지만 2000년대까지만 해서 제일 막 일어난 게 막 인터넷 보급 막 늘리고 막 이러던 시점이잖아요. 근데 요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아직까지 인터넷 보급률이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왜냐? 국가가 너무 커. 그래서 망을 까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대도시에는 깔릴 수 있었지만 중간중간에서는 그게 깔리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요때 2000년도에 등장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때 구글에즈
이제 플랫폼들이 슬슬 주목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딱 닷컴버블 때 2000년도 구글 애즈가 등장을 하면서 이런 키워드 광고라든지 그런 개념들을 좀 정립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3년도에 대한민국이랑 좀 비슷하게 자사물 솔루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사물 솔루션. 아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게 있다 그랬죠? 그쵸. 카페24가 아까 가장 대표적인 자사몰 솔루션이었는데 2003년도에 여기서는 워드프레스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누구나 나만의 쇼핑몰을 창업하고 그리고 자사몰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까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요때 어떤 게 발생됐다고 그랬죠? 요때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피팅 모델들이 존재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사진들을 막 찍어가지고 막 자사몰에서 막 올려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붐이 일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워드프레스로 진짜 미국에서도 이제 나도 쇼핑몰을 하면 대박을 낼 수 있다 라는 시스템이 구축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 미국에서는 배송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배송이 아직까지는 좀 따라오기 어려운 시점이지 않았나. 근데 요때 요 디지털 붐을 일으켜서 좀 이어서 받은 사람들은 대기업이었어요. 대기업. 나이키, 라이프 로렌, 갭 이런 것들이 이제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자사몰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물건을 판매하는 것들을 이러한 플랫폼들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자사몰을 통해서 운영하게 되는 형태가 됐던 거죠. 왜 그렇게 했다고요? 바로 배송이 못 따라와서.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게 크게 구축이 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딱 요만큼 한 2005년도 요때쯤부터 시작해서 아마존이 손을 딱 듭니다. 야, 내가 판을 바꿔야겠다. 이거 배송을 해보려니까 페덱스, USPS, UPS 니네 다 안 되네. 내가 직접 할 거야. 라면서 아마존이 프라임이라는 개념을 등장시키면서 미국 전역에 나 2일 만에 배송할게. 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시점이 딱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2005년도 요때부터 아주 전성기를 이루면서 2005년도에 진짜 많은 일들이 존재하는데 아마존 프라임도 등장을 했지만 요때 SE라는 플랫폼이 등장하죠. SE. SE는 수공예 전문 플랫폼인데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내가 열심히 만드는 가죽공예 제품 또는 목공예 제품을 판매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거기 있는 그냥 공장에서 찍어낸 거랑 내 거랑 동일한 곳에서 판매되기가 싫은 목수분이 한 분 등장합니다. 이때 이 목수분이 나는 진짜 열심히 만든 내 제품을 이런 곳에 팔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 하나 플랫폼을 만듭니다. 목수가 플랫폼을 만들어요. 그래서 팔기 시작한 게 SE라는 플랫폼이고 SE라는 플랫폼은 좀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면 수공예, 공산품은 팔 수가 없어요. 수공예를 팔고 있기 때문에 1번 배송이 느리다.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좀 길겠죠. 두 번째 커스터마이징 제품들이 많이 판매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이름을 밟고 저처럼 K존이라는 이름 새길 수 있는 티셔츠, 나만의 제품들 그리고 또는 선물용품들이 많이 판매되는데 예를 들면 웨딩용품, 발렌타인데이, 크리스마스 그리고 뭐 프로포즈용 이런 것들을 아마존에서 다이아몬드 반지 사가지고 또는 아마존에서 웨딩용품 사가지고 물론 결혼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SE라는 플랫폼에서 좀 특화된 플랫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05년도에 또 같이 나온 게 어떤 거가 있냐면 요 핀테크를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2005년도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페이오니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페이오니아가 글로벌 결제 시스템들을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가상 결제 시스템을 페이오니아가 정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09년도부터 좀 본격적으로 일이 펼쳐지는데 제가 지난번 국내 시간에 200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죠? 해외에서?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의 혁신을 스티브 잡스 님이 해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데스크탑에서 이제는 노트북으로 왔고 노트북에서 이제는 휴대폰으로 넘어오게 되는 온라인 판매 형태들을 일반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09년도에 나온 회사가 어디일까요? 2009년에 전 세계의 이커머스 역사를 바꿔주는 유튜브라는 회사가 나오게 됩니다. 유튜브가 나오게 되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고 이커머스를 창업하는 과정들 그리고 내가 판매하는 제품들을 홍보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유튜브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같이 나온 게 뭐냐? 바로 쇼피파이라는 회사입니다. 쇼피파이도 자사몰 솔루션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워드프레스라는 형태가 나왔지만 쇼피파이가 나오면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을 구체적이고 쉽고 간편하게 개발자가 아니라고 해도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긴 한데 개발자여야 합니다. 좀 어려워요.
솔직히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워드프레스보다 좀 더 쉬운 형태로 나오게 된 게 쇼피파이라 생각하시면 좋고요. 이때도 같이 나오게 된 게 오프라인의 강자인 월마트가 월마트 마켓플레이스라는 걸 열게 되면서 이제는 이커머스로 월마트가 좀 전향하게 되는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009년도에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 쇼피파이 그리고 월마트 마켓플레이스가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시면 것 같아요. 왜? 글씨 좀 이상한가요? 네, 어쨌든 그런 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유바이라는 중동에서 이제 유행하게 되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생성되게 되고요. 그 전까지 중동에서도 굉장히 인터넷 보급률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지만 물류 시스템이 좀 못 받쳐줬어요. 그러면서 중동 유바이라는 플랫폼들이 그때 조금은 늦게 등장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유바이가 아마존이나 이베이에 있는 물건들을 각각 자기 쿠웨이트라든지 그런 영역들에서 재판매하는 형태들로 일반적으로 창업이 시작되게 되죠. 그리고 2015년도에 2009년과 2015년도만 봐주시면 되는데 2015년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페이스북은 사실 그 한참 전에 창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물건을 팔게 되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게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같이 나온 게 뭐예요? 인스타그램 마켓플레이스가 같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SNS에서도 우리가 물건을 판매할 수 있고 이제 나는 인플루엔서야 라는 직업들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들이 연예인 말고 인플루엔서들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들이 보통 2015년도 정도부터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또 어떤 게 있었냐? 바로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률이 확 늘어나게 되면서 3G에서 이제 4G 넘어가는 딱 그 과도기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풀리고 그 콘텐츠들을 소화해줄 연예인들로는 더 이상 소화가 안 되니까 인플루엔서들이 생성이 되게 되고 그 인플루엔서들을 통해서 인플루엔서 마케팅이라는 개념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015년도에 그러면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보는 거니까 정말 다양한 일들이 펼쳐지는데 2015년, 16년도 요때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죠. 이제 쿠팡 정말 다양한 마켓플레이스들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남아에서는 쇼피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 쇼피 굉장히 역사가 되게 긴 플랫폼 아닌가 라고도 생각해 주시는데 쇼피라는 플랫폼이 굉장히 늦게 나왔어요. 왜? 제가 아까 온라인 이커머스에서 같이 가는 거 뭐라 그랬죠? 물류하고 인터넷 보급률, 그죠? 그런데 동남아에서는 물류가 정말 최악인데다가 인터넷 보급률도 동시에 낮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나온 게 이제 15년도부터 인터넷 보급률이 확 올라가면서 그때 나온 게 이제 쇼피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 시점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2020년도부터는 거의 코로나 시국이라고 많이 보고요. 코로나 시국 때부터는 B2B 그리고 B2C 온라인 비대면이 완전히 개척이 되면서 이제 전 세계 온라인 플랫폼들이 완전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의 강자였던 아마존이 더욱더 자리를 확고하게 잡아가면서 마켓플레이스들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고 그 뒤를 따르는 게 이제 월마트 마켓플레이스, 이베이, 그리고 애플 마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마존이 미국 시장에서 약 39%, 40% 정도,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월마트 마켓플레이스인데 5.8% 정도, 그리고 이베이가 4.9%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켓플레이스를 보통 선택을 하실 때 아마존, 월마트 마켓플레이스, 이베이 그리고 나서 그 외에 기타 등등등등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 많이 올라온 회사가 바로 쇼피파이랑 이 SC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동남아에서는 뜨고 있는 게 쇼피가 거의 지금은 최강자로 자리를 잡고 있죠. 자, 근데 지난번 시간하고 좀 맞춰보시면 사실은 대한민국을 한 1, 2년 정도 다 앞서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정말 너무 빠르게 스타트업들이 모든 것들이 혁신하다 보니까 당근마켓이라든지 트렌비라든지 정말 다양한 등장을 했고, 물론 미국에서도 명품 전문 쇼핑몰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상장도 했고,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하고 글로벌하고 거의 동시점까지 왔고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1, 2년 정도 더 빠르게 개척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셔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이나 이런 시장에서 못하고 있는 것들이 냉동식품을 판다든지 특수 제품들을 배송하는 것들이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는 마켓컬리가 그리고 로켓프레쉬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너무 땅이 좁고 물류와 혁신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가능했지만 아직 미국 시장에서는 그게 안 됐죠. 그런데 이번에 비비고가 이번에 그 스테판 커리가 하고 있는 그 LA 레이커스의 딱 그 광고를 하게 됩니다. 비비고라고. 근데 그게 정말 수천억이 들어간 작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비고가 미국 시장에 목숨을 걸고 있는 이유,
미국 시장이 그렇게까지 많이 크게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비비고라는 회사에서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도 이제는 생필품 냉동식품들 그리고 좀 프레시한 먹는 제품들도 배송이 되고 이커머스로 판매되는 시장이 개척될 것 같으니까 지금 바로 브랜드 창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시면서 어떻게 흘러갔네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알아주셔야 될 거 플랫폼은 변화하는구나. 플랫폼은 아마존이 계속 될 것 같아도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계속해서 시대가 흐르면서 흐름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 나오죠.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계속해서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플랫폼에 고집하실 필요도 없고 지금 내가 나는 2022년도부터 시작한 이커머스 시작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내가 지금 네이버가 잘 돼 그런다고 네이버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쿠팡이 잘 돼 한다고 해서 평생 쿠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이해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될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품을 사랑하시되 제품에 목숨 걸지 마시고 새로운 플랫폼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실 수 있게 오늘 제가 제가 엄청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제가 과거에 배워왔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달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좀 요약해보자면 제가 네 줄 요약을 오늘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대한민국은 이커머스, 전 세계 이커머스 트렌드를 선도합니다. 이것은 현재 팩트이고 인터넷 보급률이나 배송 체계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률 그리고 택배 문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한민국 이커머스는 지금 현재 전 세계 탑이라고 보셔도 과언 아니고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우리가 문화를 선도한다는 거예요. 문화를 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식료품 배달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다 예측하고 있던 미래들입니다. 그래서 쿠팡프레시, 마켓컬리 같은 플랫폼들이 빠르게 성장을 했고 이런 것들이 글로벌, 미국이라는 시장들 그리고 전 세계 시장적으로도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냉동식품들 그리고 배송을 하기 어려웠던 제품들도 배송이 될 수 있게 예를 들면 명품 이런 것들도 다 체계적으로 배송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거죠. 그래서 특수 배송 제품들이 더욱더 배송이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제품들이 이거는 그래도 좀 아마존이 좀 어려운데 하면 그러한 솔루션들이 개발된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고 여러분들은 그거에 맞는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현재 라이브 커머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유통되고 있고 밴더 유통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전통적인 홈쇼핑 문화에서 이제는 그냥 아무나 라이브 커머스를 켜서 할 수 있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고 플랫폼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튜브에서도 판매를 한다고 하고 이제는 인스타그램에서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판매하는 형태들이 많이 활발하게 있으니까 플랫폼화에서 탈플랫폼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판매 구조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다양한 오픈마켓 속에서 결국에 뭐가 살아남느냐 제가 계속 보니까 플랫폼은 계속 바뀌어. 제품도 바뀌고 트렌드도 바뀌어요. 이때 살아남았던 거 뭐가 있느냐? 브랜드만 살아남았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상표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비비고는 하나의 플랫폼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브랜드로 광고를 하고 브랜드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미래에 다가올 플랫폼 어떤 플랫폼이 올지 몰라요. 어떤 곳에서 물류를 혁신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현재 대기업들이 그리고 큰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 방식은 상표권을 중심으로 브랜드를 가지고 운영하는 브랜드 창업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개인 셀러분들도 이제는 브랜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하나의 브랜드로 여러분들이 나만의 제품을 판매하고 우리 회사 제품들을 수출하시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글로벌 이커머스 트렌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봤고요.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질문 댓글에 남겨주시고 오늘도 유익한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셀러들이 글로벌 시장을 점령하는 그날까지 글로벌 셀러들 화이팅!